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이 한일 간에 불러서 굉장히 이 협상을 타결지으라고 압박을 많이 했어요. 한국은 중국한테 경사되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눈치 안 볼 수 있으면 저도 안 봤으면 해요. 그러면 미군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빼면 되죠. 미국 예. 뭐 뭡니까 전시작전권이야. 네, 미군 뭐 빼면 연기하지 말고 그냥 가든지 마음대로 마라 하고 우리는 뭐 프랑스 무기를 사든지 영국 무기를 사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미군 다 나가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군을 당해내지 못한다니까 할 수 없이 미군을 가라고 했다가 노무현 정권 때 그 뒤 정권마다 미군 바지 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게 누굽니까? 그래서 했는데 또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미국이 기분이 되게 나빠졌어요. 근데 아베는 거의 미국에 가서 막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주듯이 하면서 형님하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일본 전역을 미군 기지하러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는 대로. 그러되다 보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한미일 구도를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데 한국이 이러니까 자 그럼 이런 원인 중에 뭐냐? 한국이 왜 중국과 가까이 지내갔냐?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이 먼저 잘못했지 않냐 하니까 아베한테 미국이 무조건 이거 타결지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여러 차례 뭐 이 과거사에 대해서 과거에 노다 담아도 있었고 사과하려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사과를 했다라는 거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는데 한일 수교 때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한 일 없다 그랬어요. 근데 미국의 CIA 정보가 이제 보고서가 한 50년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미국에 있어요. 한일 수교 문제도. 뒤에서 일본 압력하고 한국 끌어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이른바 대외 외교라는 거는 이 국무부 라인은 공식으로 나가는 거고 사실 CIA가 다 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 다 CIA 직원들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보기관이 막강한 데인데 이게 나중에 50년대 이거 딱 보면 뻔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마쿠에서 미국이 들어갔고 박 대통령이 미국 말에 그렇게 안 들으니까 아베를 찍어 눌렀을 겁니다. 미국에서. 네, 찍어 눌렀어요. 네, 아베를 찍어 눌러서 아베는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거 사과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일본 극우파를 끌고 집권했는데 이걸 사과해서 아베가 국내 정치를 어떻게 버티겠어요. 미국이 찍어 눌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보면 우리가 한일 협정을 할 때, 제수교 협정을 할 때 64년입니까? 난리가 났죠. 위수령이까지 내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그때 군대 한번 네, 군대 준비했었죠. 위수령이 그때일 거예요. 자, 그때 한일 수교 반대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수교한 돈으로 포철 짓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닦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당시에 수교 때 받은 돈 2억 5천만 불입니까? 아 전체 그 무상이 3억엔, 예. 무상이 3억엔이고 유상이 한 2억엔 정도. 자, 그럼 그 돈이 지금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일 수교가 더 늦어져서 뭐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수교 안 했다면 지금까지 한일 간에 수교 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참 우스운 게 한일 수교 때 이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윤보선 씨입니다. 윤보선 씨는 조선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거를 정확히 보고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건국의 아버지예요. 건국 당시 서울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보선 씨는 정서적으로 일본하고 손잡는 거를 용납할 수 없었고 또한 건국의 아버지다 보니까 아니 건국된 대한민국이 왜 미국에 의해서 일본에 통제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윤보선 씨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또 일본에 통제받아야 되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른바 나라를 빼앗긴 걸 기억하는 다수의 이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대운동이 상당히 명분이 있었고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 사실 그때 때려부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때 정치 초년생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라를 빼앗긴 뒤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를 기억을 못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수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사쿠라로 몰리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조경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에 뭐 그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문재인 씨 보자 이겁니다. 윤보선 씨가 그렇게 한 거는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문재인 씨가 무슨 항일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건국운동을 했습니까? 이분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99년도에 일본 방문했을 때 바로 오부치 게이조와 이렇게 일본 한일 그 공동선언 발표할 때 그걸 본인 스스로 김대중 오부치 구상에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 관계는 미래로 가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그 선언만 봐도 이제 그때 김대중 때 끝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일본 과거 안 건드리고 미래로 가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일본의 과거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요. 위안부의 윗자도 안 꺼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에서 위안부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런 노무현, 김대중 사진을 이 당사에 붙여놓고 있는 정당의 그 문재인 씨가 이걸 하나도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위안부 해결하겠다. 내가 집권하는. 야, 이건 정말 파렴치 않은 거예요. 파렴치 않은 거.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이번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건너갑시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 뭡니까 대북 그러니까 통일 외교 정책을 따르겠다 이렇게 워딩을 한 사람이 또 비판을 합니다. 자 여기 웃기는 거는요. 일본이 한국에다가 이번에 협상에 최종적인 해결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뭐 넣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말들이 많은데요. 그 왜 넣었다고 보겠습니까? 자 일본 보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대통령 바뀔 때마다 더 이상 안 하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 또 떠들고 했는데 빌미를 준 사람은 그 두 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너가 사과하기 전에는 이거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거다라고 해왔으면 일본이 저런 말을 못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잘 지내자. 이제는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저 사람들 대통령이 와가 그러면 우리는 그 한국 입장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또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른 소리 한다. 소리 하게 안 너무 됐습니까? 이른바 이 선진국일수록 외교 문제 가지고는 국론이 잘 분열이 안 됩니다. 이게 선진국의 국민의식이고 내가 집권하기 위해서라도 외교 안보 문제는 잘 안 건드려요. 그래야지 다른 국가하고 뭐 협정을 맺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다시 하겠다 하면은 상대가 이제 더 이상 협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65년도에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뒤늦게 털어 나왔고 이건 좀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외환부 문제는 80년대 후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거졌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장 이슈가 크게 됐을 때가 김대중 정권이었는데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오부지 게이조하고 공동선언문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하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을 또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시아를 같이 이끌어나가는 파트너십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좋다 해봐요. 박근혜하고 했는데 바로 문재인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하면 또 하겠다. 일본 그래도 선진국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죠. 다른 나라하고 협정했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아주 정말 수준이 너무 이게 수준차가 드러난다고 봐야죠. 이 국격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진짜 부끄럽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뭔가 하면요. 위안부 문제가 세월호 사건처럼 이상하게 번져가지 않는 걸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내부의 문제, 교통사고가 어느 날 정치적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희한하게 번져갔듯이 이 위안부 협정 문제가, 협상 문제가 이게 또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 대한민국의 이념부터 가치부터 모든 쟁점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번져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 이거는 국제적인 개망신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국민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뭐 이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뭐 69%인가가 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소녀상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 나가겠다고 어제 수요 모임에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좀 정대협 문제를 우리가 정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미일 동맹을 파괴해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공동대표를 펴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미일 동맹을 파괴시키려겠다 해서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한 사람 들어가 있고 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밀고 가는데 이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정부를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법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뭐 다 인정되는 거죠. 제 진술만 있는 건데 이 위안부 할머니 중에 이용수 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선두에 서 있는데 이분이 93년도에 증언한 내용에는 이 이른바 포준각 업주가 꽃신하고 원피스 사들고 와가지고 너 이런 거 입고 싶지? 뭐 15살 때라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끌려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이제 진술이죠. 인신매매죠 이제. 예.
근데 이게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이게 오마이뉴스와 MBC 강연 때 여기 정답이 껴 있습니다. 우선 일본 군인이 이 두건을 쓰고 납치해서 이 창문도 없는 열차에 실어갔다. 이건 인신매매가 아니라 납치 아니 강제 납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처녀만 보이면 사냥했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처음 위안부제 나왔을 때랑 진술이 완전 180도가 바뀌어요. 처음 진술에서는 일본 정부와 군이 껴든 게 아니라 업주가 껴서 어떻게 보면 취업사기 시켰다. 좋은 거 해줄게 데려가서 이거였는데 이제 막 군인들이 와서 막 다 살해 납치갔다. 이 진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일본 정부를 떠나서 일본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 책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대협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거를 박유하 교수가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래도 우리 쪽에 좀 피해를 많이 회복시키는 정도로 책을 쓴 거거든요. 이 제국의 위안부가. 근데 그런 사람을 또 고소해가지고 검찰에 기소시키고 이제는 만약에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포함해서 그래 뭐 이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그동안 참 피해 많이 받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안보와 이 미래 세대 10대, 20대 지금 한국과 일본 둘 다 경제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 북한 김정은 때려 부수지 않고는 이건 뭐 해결될 길이 없는데 일본 한일 청년들끼리 문화 교류하고 경제 교류하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애들, 밑에 청년들. 지금 한류도 다 박살났어요. 지금 이 문제로 한류가 들어가지 못해요. 요즘 뭐 한류 스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절반 정도 일본에서 어쨌든 한국을 이해하는 국민도 있지만은 그거 이해 안 하는 국민도 있단 말이죠. 마트에서 한국 상품들이 전부 다 뒤로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이 백년전 사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될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도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납치가 됐다. 혹은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나 사실을 명백하게 정리하는 데 그동안에 집중해서 역사적 사료로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저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봐도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애매하고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할머니들이 큰 고통을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거의 성역 비슷하게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3년 동안에 일본을 아베를 거의 상대하다시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더 이상 갔을 때는 안보 흔들리고 경제 흔들립니다. 대한민국 나는 언론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 경제가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던 사람이 최태원 회장 석방하니까 저 모양인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중국 경제도 꺼져가는 마당에 해야 될 일은 일본.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는 일본 내 이 뭡니까 부품 소재 자재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수출하던 그런 경제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본 관광객은 끊어지고 일본의 한국 상품은 밀리고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류 협력도 끊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 서로 간에 동맹이어야 될 두 국가 지금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라는 이 위협 앞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다 도외시되면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70년 전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정부가 이걸 완전히 우리는 이걸 없는 걸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겠다 하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만은 자 일본의 최고의 책임자인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단수 안 붙이고 사과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사과하는 방법이 무슨 대사가 총리 편지를 가져와서 전달하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아베가 직접 할머니들 앞에 직접 사과하면 그 다음에는 일본 국민 전체가 1억 명이 다 사과하라고. 그 다음에 일본 1억 명이 만약에 사과할 일도 없겠지만 사과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일본 전체를 팔아서 배상금으로 내라고 할 겁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머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머지 국민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목소리 큰 사람을 대한민국에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당 자체가 워낙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걸 갖고
광우병, 세월호, 거진난동 기획을 시도할 겁니다. 분명히 시도할 건데 그때 사실 광우병 문제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의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거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미국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미국은 이른바 먹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살아가는 나라라 그래서 음식의 천국인데 거기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막 종신형 받는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 손이 뭐 이런 거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우리가? 아니 미국 가서 소 키우는 거 보면 한우 못 먹어요. 내가 농림부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가 자기들이 속아지고 얼마나 미국이 한국을 좀 한심하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 일본하고 협력해서 서서히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일본하고. 정말 이거 미국이 볼 때 이제 그러면 야 저런 나라와 미국이 계속 동맹을 맺어야 될까 저는 그 고민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도요 지금도 어차피 한국은 북한과 같이 가고 중국과 오랫동안 같이 갔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할 거다. 그래서 일본까지만 우리가 잡겠다. 이런 주장이 다수예요. 이런 주장이. 한국을 같이 가서 한번 지켜줄 그런 게 없는 상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발목 잡고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데모하고 집권하면 깨겠다. 미국 손 떼버리죠 그냥. 자, 이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소리 큰 세력이 득세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국민성도 고쳐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의 실체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요. 무조건 감성적이고 선동하고 프로파간다 하면 거기 휩쓸려 가버리면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의 모든 문제, 나라 간의 외교 문제, 이런 역사에 관한 문제조차도 한마디로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선동이 판을 치면 그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협상하기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한테 와서 다 협의를 하고 그리고 협상해야 될 건데 만약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 연세도 많으시고요. 고생도 많아서 한도 있지만은 또 모든 사항이나 역사적인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사를요. 국가가 하는 매사를 그 일과 관계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겠죠. 자, 가서 처음부터 상의했으면 합의가 됐겠습니까? 아니 그 세월호 때 보지 않습니까?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에 본인들이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절단 나버렸죠. 이 피해 당사자가 들어가면은 상대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국가끼리 중재에 서는 건데 우리가 그 외교관계에서 정말 수많은 국가를 협상하는데 다 당사자가 있고 또 그로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 말을 듣고 하면은 외교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대만은 한국 수준으로 협정을 해주라고 일본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왜 우리는 협정도 안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 협정이 된 부분은 한국이 국력이 이전보다 훨씬 신장이 되었고 또 미국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얽혀있는 역학관계가 있어서 일본을 갖다가 앞에 팔을 비틀고 하는 미국도 있고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된 부분인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우리의 위치를 갖다가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동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조금 더 하시죠. 지금 이 당 명예를 놓고 안철수는 엊그제 있던 점심 먹다가 기자들하고 이래 후후 불면서 더 불어 터진 당 이러기를 안 하나 또 안철수 억당 이랬는데 지금 더민주당 약칭 더민주 저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 당은 아주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늘 당명 가지고 문제가 터지는데 그 당시 이제 김한길, 박상천이 있었던 당이 중도통합민주당이었고 이제 이른바 친노가 있었던 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었는데 중도통합민주당의 약칭이 민주당이었어요.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약칭을 민주신당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유사당명으로 걸려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러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명을 어떻게? 그냥 약칭 없이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쓰는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약칭을 쓰겠다 해서 더불어당, 더민당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더민당이 돼버리면은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더민더머당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거 못 쓰는 거고 더불어당은 이거 누가 봐도 불어터진당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완전히 꼼수를 써서 더민주라고 쓰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걸리죠. 선관위에서 유사당명이죠. 민주당이 엄연에 있는데 더민주로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가 충분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 제가 볼 때 선관위에서 허가가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민당이냐 더불어당 제가 둘 다 안 되거든요. 당명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다음에 또 바꿀 때는요. 안 그러면 또 유사한 지금 뭐 박주선 그 다음에 뭐 천정배 저기 뭐 또 저기 박준영 신당이 있으니까 그쪽은 더더민주. 그 다음에 저 박주선 의원은 더더더민주. 오늘 박선 저 김민석의 민주당에서 성명서를 재밌게 발표했는데 손희원 씨가 이제 이번에 당명을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카피라이터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카피를 쓴 건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처음처럼이 히트했으니까 더불어 처음처럼 더 처음처럼 이렇게 쓰면은 당신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유사당명 유권자가 헛갈리게 하는 유사당명은 등록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약칭을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록 안 하고 일단 이 친노 언론, 친노 포탈들은 막 당명 써주지 않습니까? 더민주로. 그래서 대세를 장악하고 등록하겠다 그거 같아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근데 이제 간약 그러다가 등록이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당명을 또 바로 바꿔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원래 손혜원 씨가 원래 좋아한다던 그 민주소나무당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소나무당 되면 약칭 이제 소나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민소당? 무슨 민소매입니까? 민소당. 소나무당 하면 뭐 참나무당, 사자당, 코끼리당 이게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이 근본적으로 손혜원 씨가 카피라이터 출신이니까 이 카피라이터의 직업이라는 거는 그냥 감성적으로 탁 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 정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지지층에 막 축적된 이 인식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자기 감성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명이 완전히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한국에는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렇게 소개됐는데 밀란 쿤테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소설 원 제목이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당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진짜 그 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다. 자, 미국, 유럽,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당 이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몇백 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이 지지를 못 받아서 뭐 영국의 자유당처럼 뭐 가끔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당이 있는 한은 그 이름은 안 바뀝니다. 심지어 공산당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공산당이라고 그러지 뭐 더 공산당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당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세보니까 민주자 들어가는 게 8번까지인가 세다가 말았어요. 도대체 이 DJ 새정치 국민회의 이후에 민주자 들어가는 정당이 몇 개 있나. 그래서 저도 세다가 말았는데 새천년 민주당도 있었고 네, 뭐 하도 많았죠. 머리 아파요. 근데 이 당 이름 가지고 고심을 하면서 실제 당에 담아야 될 컨텐츠나 정책 내용이나 가치 부분은 너무나 소홀한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철수 이 땅 안철수 씨가 농담했으니까 우리도 농담하겠습니다. 안철수 이 땅은 이름을 지금 그 안철수 당도 이름 가지고 저기도 지금 골치 아파요. 왜냐면 새정치 가지고 써먹어 왔는데 그래서 새정치연합을 지 이름으로 해갖고 이쪽 당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대로 쓰는 게 맞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쪽에서 버렸으니까 쓰면 되겠죠. 예. 그러면 와 헛갈리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그러면 앞으로 새정치연합 안당이 안철수 이 당이 새정치연합으로 짓는다면 이것이 친노당인지 안당인지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마 박준영 신당은 신민당이에요. 신한민주당이죠. 네. 신한민주당. 그 저쪽에 이제 저 국민의힘 천정배 씨는 이른바 김대중이 했던 새정치 국민의힘이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가 민주당의 역사적으로 나왔던 이름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청소 한 번에. 그러면 안철수 이 당이 앞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습니다. 더 새정치. 더 새정치. 약칭을 더 새정치. 우리 오늘 돈 안 받고 장명해 줬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쓰십시오. 더 새정치. 괜찮겠네요. 더 새정치. 오늘 감사합니다. 예.